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 복원력과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의 목적은 에이펙 청소년 스팀 경진대 연구 방법론의 한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한 강연입니다. 저는 현재 충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만호 교수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강연 내용은 과연 그러면 이번 연도의 그 주제가 기후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후 복원력에 대한 내용을 어,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기후 복원력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 방법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약간의 연구 윤리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 연구 윤리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강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연 기후 복원력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기후 복원력은 생태계, 사회, 그리고 기업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관련 위험과 취약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구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기후 복원력은 또 기후의 이상 기후 변화는 많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고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고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기후의 그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고 바다에서부터 산에까지 모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들의 생태계 또한 변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후 복원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스팀 경진대회에 임한다면은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어, 기후 복원력이 있는 시스템은 그래서 새로운 기후로 인한 조건에 적응하면서 필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러한 복원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조치에는 자연 시스템 강화, 공급망 다각화, 복원력 있는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후 복원력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와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여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IPCC라고 하는 제5차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기후 회복 경로를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기후 회복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의 연계를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의 활용, 정치, 경제, 기술적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 탄력적 개발 경로를 강조함으로써 기후 탄력적 개발, 즉 클라이메이트 리사일런트 디벨롭먼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기후 변화는 무엇이고 기후 위기는 어떤 것이고 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 아니라 해수면의 상승, 물 부족, 토지의 황폐화 등을 초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의 위기는 결국 기후의 재앙으로 돌아오고 그 기후의 재앙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많은 석탄 또는 천연 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원유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보다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태양에너지, 그다음 풍력 이런 것들에 더 강조되고 있고 전기에너지를 충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내연 기관차가 아니라 어, 전기 자동차로 발전하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형태에 있습니다.
기후 변화 또한 3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가 상당히 글로벌 워밍,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 북극의 에, 남극의 그 얼음들이 녹아내리는 이 통해서 점점점 지구의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기후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결국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좋지 않는 환경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런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기후를 회복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후 회복 탄력성 또는 기후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 변화 위험에 대한 예상, 충격의 흡수, 지속 가능한 상태로의 변형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복원력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기후 복원력이라는 개념은 20세기 후반에 지구 온난화와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등장을 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의 필요성을 인식한 유엔 기후 변화 협약과 교토 의정서가 제정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촉구하고 새로운 글로벌 목표를 설정한 2015년 파리 협정은 결국 궁극적으로 적응력 향상과 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 복원력은 순전히 과학적 개념에서 정책 결정 및 비즈니스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핵심 부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후 복원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기후 복원력을 확립하는 것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약 1.1도씨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1.1도씨 하면은 굉장히 아주 미세한 온도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구 전체에서 1.1도씨의 상승은 엄청난 변화라고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온 상승은 기후 패턴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극단적인 기상현상, 폭염, 산불 및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더 빈번하고 심각한 기후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전 인류의 비상사태이고 인류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복원력이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변화하는 기후 조건은 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사람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 커뮤니티 식량 안보 문제, 물 공급망 및 복지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복원력을 구축하는 것은 위험 관리 및 감소, 그리고 자연 시스템과 인간 사회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옆에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식량 안보 순위를 보면은 싱가포르는 약 87점, 아일랜드 84, 미국 83 이렇게 되는데 한국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식량 안보 순위에서 약 73% 3점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들이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후 복원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예를 들어서 물 공급망 및 복지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생수를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 먹는 경우가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복원력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냐면 결국 기후 복원력이 있는 커뮤니티와 비즈니스 운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취약성을 감소시킨다. 어떤 의미냐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시스템은
기후 관련 위험과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후 복원력 전략은 지역사회, 생태계 및 경제가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고 기후 관련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이 5도씨를 상승했다. 따라서 약 60%의 생물이 멸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산업화전 대비 평균 기온 2도씨 상승 시 도시 인구가 약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 사태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 변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응할 거냐? 폭염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방역, 물 웅덩이를 제거하고 범람 지역 기반 시설을 이전하고 하수도를 정비하고 외래 정원 등을 관리한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그 CO2라든지 이런 걸 감축할 것이냐?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분리수거 재활용을 하고 나무 심고 가꾸기를 더 강화한다라는 거죠. 기후 복원력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냐면 결국은 정보라든지 계획이나 영향, 관찰 평가 등을 통해서 이 기후 변화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복원력은 또 다른 예로서 필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즉, 복원력 있는 시스템은 기후 혼란 속에서도 식량 생산, 물 공급 및 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고 환경 보호를 통해서 기후 보건력 조치는 건물, 도로 및 절경망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습지, 해안 지역과 같은 자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기후 복원력은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우리가 한게 된다면 앞에서의 와 같이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글로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즉 기후 복원력 구축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및 빈곤 감소, 식량 안보 및 환경 지속 가능성 관련된 기타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형평성 및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기후 복원력 노력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의 요구와 관점을 우선시하여 기후 행동에 대한 보다 공평하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촉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은 세계 식량 가격 지수 변화를 보면 점진적으로 식량의 가격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나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인도 순으로 이와 같이 2000년과 2025년을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후 복원력 구축 방법으로서 적응 및 완화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기후 복원력을 구축하려면 기후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해결하는 완화 및 적응 전략의 조합이 필요하다. 미래의 기후 변화를 제한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 즉 전기로의 전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러한 노력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개선,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 관행 촉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 주요 내용의 하나로서 우리가 산업적, 건물, 수송 측면에서 봤을 때 에, 산업적으로는 약 2004년 2030년 기준으로 약 94%, 건물은 44%, 약 36%로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후 복원력 구축 방법 적응 및 완화로서 태양에너지를 쓰고 수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수열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열 에너지라 함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깊숙한 곳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난방에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식물, 즉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통해서 식물이나 나무, 동물의 분뇨 등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의 바이오 퓨엘 에너지를 얻어내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 복원력 구축 및 구축 방법으로서 적응 및 완화의 또 다른 예를 보면 기후 적응은 현재 및 예상되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는 데 중점을 두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경고를 적시에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원력과 대비를 돕는 조기 경보 시스템, 그다음에 인프라 업그레이드,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는 생태계, 기후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적응 및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무탄소 에너지, 에너지 시스템 전기화, 탄소 배출 원료의 대체,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장 흡수 활용. 그래서 뭐 수소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애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의 전략으로서는 자연 생태계 회복력 강화와 기후 적응형 도시 인프라 구현,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복원력 전략 및 조치의 예로서 전 세계 국가, 지역사회 및 기업은 기후 복원력을 구축하기에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국가별 적응 계획으로서 많은 국가들이 적응 필요성과 전략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후 회복력을 국가 개발 계획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위해 국가 적응 계획, 즉 NAP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서 기후 복원력 전략 및 조치 예로서 지역 복원력 계획은 도시와 지역 사회는 또한 특정 기후 위험과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복원력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피해는 뉴욕시는 포괄적인 기후 복원력 계획을 개발을 했고 여기에는 주요 인프라 개선,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해안 지역 보호, 극심한 더위 및 기타 기상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를 준비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는 지방 정부가 기후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적응 전략을 고안할 수 있는 톨킷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건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예시를 들어줬는데 기후적인 요소, 입지적인 요소, 사회 도시 시스템, 시설물 요소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기후 보건력 전략 조치 예로서 자연 기반 보건력은 기후 보건력 구축과 자연재해 위험 완화를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업과 조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인 스위스리는 폭풍 해일과 홍수의 영향을 줄이기에 멕시코만의 해안 습지 복원에 투자를 했고 이게 지금 현재 그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이고요. 기후 복원력 전략 조치 예로서 공급망을 복원하는 예를 갖는다.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원재료부터 제조하는 그 공정에 많은 지역들에서 어떤 공급망들이 있는데 그 공급망 복원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이러한 기후 관련 혼란이 운영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공급망의 보건력을 구축하기에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보건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는 IPEF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14개국이 참여 중이고 IPEF의 필라 2 공정 경제 협정이 4월 17일 국내에서도 공식 발효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일본, 필리핀, 미국 등등 있는데 이런 공급망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이기 대응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고 공급망 위원회가 존재하고 노동자문위원회가 통해서 현재 14개국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 출범 언제 됐냐? 2022년 5월에 출범을 했다라는 거죠. 기후 복원력의 과제와 한계로서는 기후 복원력을 위한 노력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고 또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다양한 인프라와 기술과 기타 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기후 복원력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연구의 방법론 측면에서 연구 윤리는 매우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구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연구는 중요한가? 지식 구축과 학습 촉진을 위한 도구로서 연구는 중요하다. 다양한 이슈를 이해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수단이다.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되고 거짓을 증명하고 진실을 지지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를 찾고 측정하고 포착하는 수단으로서 연구를 이용하고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읽고 쓰고 분석하고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씨앗이다. 그리고 마음을 위한 영향과 운동으로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구는 우리가 리서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각 분야, 그게 물리든지 화학이든지 생물이든지, 자, 피직스,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연구는 각 분야가 있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고 한데 이 연구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표절을 한다든지 부당한 저자 표기를 한다든지 위조, 변조 등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연구의 과정 중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과학을 분야 연구를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호기심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어떤 프로블럼을 아이덴티파잉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아이덴티파잉된 어떤 프로블럼들이 있으면 실제로 그 전에 선임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들을 해왔는지를 갖다가 학습하고 그 학습된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연구에 대한 질문과 목표와 가설을 세워서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연구를 할 거에 대한 스터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샘플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가설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선별해서 그 맞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콜렉션하고, 콜렉팅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보고서로 작성하게 되는 게 연구 과정이죠. 그리고 그거를 논문으로 발표했을 때 우리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유전자의 형질전환 식물체를 10일 동안 키웠는데 돌연변이 식물체와 정상적인 식물체와 타이로신의 1052원제를 페닐알라닌으로 바뀐 아미노산을 바뀐 이 브라이온 유전자와 그다음에 타이로신 831번의 아미노산을 페닐알라닌으로 바꾼 이런 네 개의 실험 재료에 대해서 피우면서 엿병의 길이, 페티올의 길이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 평균값을 내고 그리고 표준 편차값을 내고 합의 축의 길이도 역시 측정하고 표준 편차값을 내고 등등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뭐를 하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와 같은 그로 데이터의 바탕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고 이런 그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그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런 실험들은 최소한 3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반복의 중요성이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실험을 3회 반복하는 이유는 그러면 왜 실험을 3회 반복해야 되느냐? 실험의 3회, 3번 반복은 일반적으로 최소로 간주되고 있고, 또 반복을 더 많이 할수록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험의 3번 반복은 일반 최소로 간주되고 있고, 3번의 반복이 단일 실험보다 평균 결과가 더 정확한 확률을 약 3분의 66%로 보장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샘플이 하나인데 사람 n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에서 세 번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사람 세 명에서 혈액을 각각 채취해서 이렇게 반복 실험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실험적으로. 실험을 3회 반복하는 이유는 한 식물에서
이렇게 어떤 뭔가 실험을 해서 반복을 하고 또 다른 재료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고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식물에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은 테크니컬리 리플리케이트 반복을 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트를 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트를 3회 독립적으로 반복을 해야 보다 정확한 실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연구자들이 그와 같은 연구 윤리라든지 연구의 어떤 그런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본인의 편의대로 뭔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연구 윤리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 지켜야 할 원칙 또는 행동의 양식을 연구 윤리라고 한다.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은 결국은 정확한 실험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인위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지 않고 어떤 인위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심스러운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행위를 우리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과학 연구 활동에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연구에서 날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날조라고 한다. 위조, 변조, 재료, 기기, 절차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적정한 기준 없이 생략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행위를 위조, 변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자료를 변경하여 실험 결과를 수정하는 것, 연구 기록에서 날짜나 실험 과정을 수정하는 것, 통계 분석 결과를 애곡하는 것, 실험에 사용한 실험 방법을 애곡하여 설명하는 것, 실험 대신 환자 수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입하는 것,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을 애곡하여 설명하는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중복게재. 학술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는 것을 중복게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자격은 특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 중에 하나인데 논문은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논문의 저자를 정당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건강한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자는 뭐냐? 해당 연구 논문, 연구 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로 표기될 수 있는 저자 지적 기여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행은 학문 분야마다 다르고 연구 책임자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어, Comprehensive Analysis of Transcription Factor Binding Site and Expression Profile of Rice Pathogenic Related Gene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 쿠마루 뭐 프라세드 뭐 이렇게 해서가지고 이 저자들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이 저자가 이 논문의 연구 결과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도적으로 해왔다라고 해서 우리는 제1 저자, first author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알라킬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아마 교신 저자로서 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책임 연구자를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넣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저자, 교신 저자, 제1 저자, 교신 저자. 따라서 교신 저자는 교수일 수도 있고 책임 연구자이고 이 앞에는 대학원생이나 학생일 수도 있고 일반 연구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란 뭐냐? 연구 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저자의 명단에 포함시키는 행위.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부당한 저자 표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자격은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냐? 우리는 오서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연구의 목적, 방법, 추진 계획을 설계하거나 연구의 목적을 인지하고 실험을 통하여 자료 획득, 분석, 해석하거나 연구의 목적을 인지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해석하거나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최종본을 태고하고 마무리하고 승인하는 자이거나 이런 기여, 나름의 기여를 한 사람들이 저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 연구 연례 중요성은 두 가지 하나의 사건으로서 예를 제가 들려고 하는데요. 파울로 마치아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였고, 치료를 받은 많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마치아리니 박사는 발표한 연구 논문 데이터의 일부를 조작하여 그가 개발한 치료법의 효과성을 과장되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결국 과장되게 표현했는데 그 방법대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의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책임자도 사임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요. 과거에 서울대 수의학과의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은 2005년도에 일어난 건데 연구윤리가 연구자 개인뿐 아니라 거기에 속한 학문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의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하나의 예로서 이 사건이 한국의 각 기관은 연구윤리 지침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연구 윤리 규범으로서 한국과학기술학회, 대한의학협회 규정을 보면은 이조, 변조, 표절을 금지하고 있고 논문 중복 게재를 금지하고 있고 논문의 저자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논문 저자로 들어가는 무임 승차를 금지하고 있고 이익관계에 따른 연구 결과의 조작을 금지하고 있고 생명윤리 준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그러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5년에 MBC PD 수첩에 나왔던 황우석 교수의 그 전 교수의 조작 사건은 줄기세포 연구로 유사 언론에 의해 노벨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한국에서 각광받던 황우석 박사가 2000년 MBC PD 수첩의 보도로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것이 밝혀진 사건이죠. 어,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가치 기준에 의거해 행하는 연구를 말하는 거죠.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정직성은 정직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약을 존중하는 것. 정확성, 연구 결과를 정밀하게 보고하고 오류를 피하도록 주의하는 것. 효율성, 연구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를 막는 것. 객관성, 사실만을 기술한 부적절한 편견을 피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정확성을 요하는 게 과학의 가장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자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부적절한 저자 표시, 유령 저자, 선물 저자, 교환 저자 서로 주고받는 거죠. 서로 연구자들끼리 저자 나도 해주고 나도 해주고 도용 저자 이런 부적절한 저자들은 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교신 저자는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하고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심사자, 편집자, 독자와의 교신을 책임지는 연구 책임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1저자는 논문 데이터 수집, 결과 도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저자, 투고 논문의 초안을 작성한 저자를 제1저자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 는 뭐 심사제 논문들이 있는데 기존 학술지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이라든지 영리단체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이라든지 학술지 논문 규격의 성격이 벗어난 논문, 논문 작성 규정에 위반한 논문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되고 심사위원회 선정은 각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이주간 3인의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고 심사 절차는 그 각 저널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이언스의 논문이 어떤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논문이 어떤 실수가 있다라면 이렇게 에라티움 해가지고 정정하는 그런 논문들을 꼭 다시 공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사이언스에서 그런 그 논문을 승인하고 심사하고 하는 그런 심사 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논문마다 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현재 이 내가 작성한 어떤 논문이 다른 연구자 그룹과 어떤 갈등 요소가 있는가라는 것을 공지하는 거죠. 이 논문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원고 검토 시 이해상충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전문적 제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검토 양식 표시된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컨플릭트 인터레스트라는 게 그런 거고요. 컨피덴셜리티, 우리는 검토자의 원고의 기밀을 보호하고 그것이 유포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라는 거죠. 사이언스에는 이런 것들이 규정이 들어있다. 대표적인 연구 부정 행위로서는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하거나 표절하거나 자기 표절, 저작권의 부적절한 사용, 입법 및 규제 요건의 미준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강연은 어, 연구 윤리를 포함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로서는 과학적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